안녕하십니까. 프로핏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오늘도 테마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1시간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꼭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지만 그 안에서 투자 아이디어와 수익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손에 꼽을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테마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말미에는 제가 또 가져온 추천 종목까지도 같이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해보셔서 분명히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제공받으실 수 있으실 테니까 긴 시간 아닙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좀 집중하셔가지고 투자 아이디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제 프로핏사단 카이로스가 가장 좋아하는 매매 방식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또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수많은 뭐 유명한 투자 저서라든가 혹은 뭐 기타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매매 방식을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오늘 또 강조해 드릴 부분인데 뭐 산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뭐 한마디로 섹터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시장에서 어떤 섹터, 어떤 산업, 어떤 테마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유망한 종목을 발굴해 내자라는 방식이 탑다운 방식의 매매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오늘 말씀드리고 오늘 강조해 드릴 것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산업과 어떤 테마, 특히 제가 세 가지 테마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는데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좀 탑다운 방식으로 매매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이제 고개 끄덕여지는 매매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해낼 수 있는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그 테마는 반도체 테마입니다. 반도체 테마. 반도체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고 우리나라가 또 반도체 강국이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반도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반도체라는 게 일단은 어떤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전기가 통하는 물질로 필요에 따라 전류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체라는 것이 이제 전기가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절반이라는 거죠. 전기가 통할 때는 통하고 통하지 않을 때는 통하지 않게 그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좀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반도체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왜 반도체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반도체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반도체라는 것이 그냥 뭐 말 그대로 반도체 산업 한 군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제가 적어왔다시피 사실상 지금의 산업 생태계에서 어디에도 포함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도 반도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반도체를 꽉 잡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강대국이 결정될 정도로 반도체 테마라든가 반도체 산업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유심히 살펴봐야 될 테마이고 그 안에서 당연히 투자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적어온 게 이제 뭐 더 포괄적이고 더 광대한 영역에 반도체가 이용되는 것은 맞으나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좀 핫하게 떠오르는 뭐랄까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술도 반도체 기술에 포함되는 영역이고 뭐 핀테크 금융과 이제 뭐 IT 금융 IT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금융 IT가 이제 융합된 산업을 우리는 핀테크라고 하죠. 핀테크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 뭐
뭐만 하면은 이 옷을 입고 나타나서 주가가 뭐 상승하는 모습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세대 정보통신이라고 얘기하는 5G 마찬가지고요. 자율주행차, 앞으로 이제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종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 나오잖아요. 자동차가 앞으로는 하나의 큰 컴퓨터다, 반도체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반도체 테마에서는 이제 전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가지고 필요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반도체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좀 유심히 구분하고 알아둘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들 한 번씩은 내가 주식 매매를 한다, 내가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해봤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쯤 그 이상 들어보셨을 단어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다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는데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 제가 확실하게 구분시켜 드릴게요. 반도체는 사용하는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 두 가지가 비메모리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이다. 자, 그러면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이건 먼저 무엇이냐? 비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여기 적어 놓은 대로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 반도체 시장의 이제 점유율 중에 대략 한 70%를 차지하는 것이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도체 시장의 전체 이제 그 점유율 파이를 놓고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큰 것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잡고 있는 뭐 국가라든가 혹은 기업이 반도체 시장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종류로는 대체로 우리는 뭐 시스템 반도체, 이것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시스템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의 종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비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이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이 뭐냐?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 우리가 이제 뭐 특히 이제 좀 쉽게 와닿는 게 컴퓨터 부속품 중에 CPU라든가 뭐 GPU 같은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는 역할이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해요.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면은 또 반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겠죠. 그럼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좀 대비가 됩니다. 쉽게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 종류 중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게 있고, 그 역할 하는 내용이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이다. 사람의 신체로 비유하면은 어떤 거겠어요? 뇌. 사람의 뇌와 같다. 사람의 뇌와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렇다면 반대로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라고 했으면, 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좀 단순한 기술이겠죠. 단순한 기술이고, 그 종류로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램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로 나누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앞에서는 처리하는 역할을 했다라면은 반대되게 당연히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우리가 컴퓨터 부속품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뭐 USB라든가 SSD 같은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를 우리가 통틀어서 메모리 반도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앞서서 제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이 70%를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반도체 최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반도체 영역, 이 정보를 저장하는, 그러니까 뭐 메모리 기억하다,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그 아주 그 자랑스러운 기업이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대략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이 반도체 시장 점유율의 대략 30%를 차지를 하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대략 70%를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점유율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1등이다라고 하는 말은 맞아요.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맞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1등 나라다, 1등 기업이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기업을, 반도체 관련주를 볼 때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소부장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뭐 소부장 기업으로 활동을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하시고, 내가 이제 매매하는 종목에 대해서 잘 따져보실 수가 있어야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앞에 이제 단어만 놓고 봐도 메모리,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그 종류로는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램으로 나누어지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좀 대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정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 종류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 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보면은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D램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어요. D램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이 취급하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호재거리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D램 가격이 올라간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인 D램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D램을 생산하는 업체의 기업의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우리가 좋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이런 뭐 단어들을 내가 들어봤다, 익숙하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하고 소화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이 조금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교육 자료로 보내드리는 거 살펴보시면 되시고, 뭐 이 1시간 방송이 너무 짧아가지고 내가 이해를 못했다 하시면은 아래에 있는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카메라 켜셔가지고 저희 QR코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해당 자료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시로 보내드립니다. 수시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발생하지 않아요. 비용 발생하지 않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영상 자료들, 교육 자료들 살펴보시고 투자 아이디어 얻어 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도체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현재 사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렸어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시고, 좀 뭐 당장에 구분하는데 이해가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생산 분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또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생산 분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세 가지인데, 종합 반도체, 그리고 이제 팹리스, 바운드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생산 분야가 어떻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앞에서 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눠진다라고 했었는데, 또 생산 분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뭐 나 팹리스, 바운드리 들어봤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어디 뭐 TV를 틀어도 나오고, 뭐 9시 뉴스를 틀어도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익숙하실 수는 있으신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익숙하다고 우리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종합반도체, IDM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종합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생산할 때 사용되는 생산 분야입니다. 한마디로 반도체를 이제 최초 설계부터 제조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모두 다 처리한다라고 해가지고 종합 반도체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다라고 했었고, 메모리 반도체는 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뭐 단순한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합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계하고 제조를 한꺼번에 하는 이 종합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고, 대표적인 기업으로 뭐 당연히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가 있겠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를 좀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앞에서 종합 반도체 말씀드리면서 설계하고 제조를 같이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팹리스하고 파운드리는 아무래도 설계에 특화되고 혹은 또 제조에 특화되는 생산 분야를 말하는 거겠죠. 팹리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장이 팩토리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세요. 팹리스 같은 경우는 공장이 없으면 뭐 하겠어요? 설계를 하겠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우리는 팹리스라고 얘기를 하고,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좀 회사들, 좀 글로벌 좀 대기업 반도체 회사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애플이라든가 뭐 퀄컴, AMD 같은 회사가 있어요. 팹리스는 설계만, 쉽게 말하면 설계 도면만 만드는 거예요. 이 반도체라는 복잡하고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이 반도체를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당연히 제조를 해야겠죠. 제조를 해야 될 텐데, 이 팹리스 회사에서 만든 이 쉽게 말하면 설계 도면을 제조만 특화돼서 해주는 파운드리 회사에 보내면은, 이 파운드리 회사는 당연히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파운드리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국내 이슈와 굉장히 크게 맞물려 있어요.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전 세계 파운드리 업계에서 글로벌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를 발빠르게 바로 뒤에서 쫓아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 뒤를 쫓아오는 게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아직은 뭐 인텔은 TSMC하고 삼성전자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아주 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지금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가 있고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이렇게 생산 분야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파운드리, 제조만을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회사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1등인 TSMC를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가 발빠르게 뒤쫓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있어야 되시고, 지금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이제 외교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런 그 파운드리 회사의 그 구조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또 그런 기사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관련된 뭐 내용들, 삼성전자에 대한 그 특히나 그 향방 추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주식 매매, 국내 주식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제 노란 톡방 통해 가지고 정보라든가 자료라든가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오셔서 그 정보도 같이 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는 생산 분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 파운드리, 제조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공정에서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회사 이렇게 나눠 가지고 대기업이 있으면 그 밑으로 이제 작은 기업들, 소재 관련 업체인지 부품 관련 업체인지 장비 관련 업체인지에 따라 가지고 각자가 이제 그 밸류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이 웨이퍼 제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뭐 증착 공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테스트나 패키징 공정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뭐 A라는 기업은 웨이퍼를 제조하는 분야에서 이제 뭐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뭐 B라는 기업은 테스트 패키징, 후공정 과정에서 뭐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들을 우리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주를 이제 우리가 매매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앞서서 강조해드렸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라는 우량주 대기업만 투자할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무수한 밸류체인 안에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시세가 분출될 때 더 크게 분출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소부장 기업들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산 공정 라인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오늘 이제 영상 말미에 준비해온 기업 같은 경우도 여기와 또 관련이 있는 아주 우량한 기업을 가져왔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테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살펴볼 테마는 메타버스 테마입니다. 뭐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개념을 정확히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그건 아실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라는 자켓을 걸치고 나온 기업들은 주가가 어떻게 된다?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메타버스의 테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혁신의 생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혁신 생태계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혁신이다, 혁신 생태계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인터넷 혁명입니다. 인터넷 다들 아시죠? 인터넷 혁명이에요. 보통 이제 이 시기적으로는 1990년도부터 한 2000년대까지를 이제 인터넷 혁명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지수를 편입하고 있는 미국의 지수죠. 나스닥 지수.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는 유사하게 코스닥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시기, 인터넷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1990년도부터 2000년도 이 시기 동안 나스닥 지수는 대략 990%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990% 상승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그 긴축 조정 랠리가 시작된다 해가지고 우리 국내 지수, 국내 코스피 지수가 고점 대비해가지고 대략 한 20%, 22%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지금 주식시장 사실은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곡소리 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저때 당시 1990년도부터 2000년도 인터넷 혁명기라고 부르는 저 당시에 나스닥 지수는 990%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대단한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동일한 시점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00%나 상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 그대로 그 혁명적인, 혁신적인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그 혁신의 내용이 뭐냐? 인터넷이라는 게 와서 어떤 우리가 혁명을 겪었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냈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이 지금 뭐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제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게 됐는데, 이 인터넷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상당히 많이 극복을 해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나온 기업이 무엇이냐, 어떤 기업이 있냐? 우리 다들 너무나도 익숙한 기업이죠. 네이버, 그리고 노란 카카오.
이 두 기업, 이 공룡 플랫폼이 등장하게 된 게 바로 이 인터넷 혁명기 1990년도에서 2000년대에 대를 이야기하는 인터넷 혁명기 때 나온 기업이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대단하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인터넷 혁명기를 지나서 그 다음으로 나온 우리가 이제 혁신 생태계를 스마트 혁명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 혁명기. 바로 또 이 단어만 듣고도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스마트,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LTE 4세대 정보통신이라고 얘기하는 4G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통신 환경이 이제 아주 그 기술적으로 진보했죠. 기술적으로 진보하고 우리가 이 시기 2010년도 이후부터를 우리는 스마트 혁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마트카 자동차죠. 스마트카,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도시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영역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역에 걸쳐 가지고 소프트웨어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시기를 우리는 스마트 혁명기라고 합니다.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공장, 집, 도시뿐만 아니라 뭐 의료 시스템, 뭐 정치 모든 분야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4세대 통신 환경이라고 얘기하는 4G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통신 환경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났죠. 이때를 우리는 보통 사물의 지능화라고 해요. 이 시기 스마트 혁명기 이후로 나타나는 혁명기, 2010년도 이후 스마트 혁명기 이후로 나타나는 혁명기가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뭘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데 메타버스죠. 이 메타버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혁명, 뭐 스마트 혁명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메타버스 혁명기가 이제는 앞으로는 도래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알겠지만, 주식시장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대를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거든요. 이제는 혁명기, 새로운 혁명기, 메타버스라는 옷을 입은 새로운 혁명기가 앞으로는 도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 내에 팽배하게 이제 펼쳐져 있다 보니 메타버스라는 이 자켓을 걸친 기업들이 시세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메타버스 테마를 제가 왜 구태여 이 시점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뭐 앞에서 뭐 1990년대 얘기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냐? 당연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지만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 우리가 좋아라 하는 뭐 텐베거 그런 종목들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 그 사전적인 의미로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와 메타라는 단어가 이제 초월이라든가 뭐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라고 해요. 메타와 세상 또는 뭐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이다.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현실과 가상 간의 이제 경계가 없는 3차원의 가상 공간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현실과 가상 간의 경계가 없는 3차원의 가상 공간. 지구상에 우리 그 인류가 가보지 못한 땅이라든가 뭐 가보지 못한 공간은 사실상 거의 없죠. 지금은. 가보지 못한 공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저기 뭐 우주로 나가면은 또 우리가 아예 그 맞닥뜨리지 못했던 공간이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뭐 어디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공간을 개척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현실과 가상 간의 경계가 없는 3차원의 가상의 공간이라는 거고,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가져온 이미지를 보면은 이렇게 안경처럼 뭔가를 쓰잖아요. 저걸 보통 우리가 AR, VR 기기라고 부릅니다. AR, VR 기기. 이 AR, VR 기기라는 걸 쓰면은 이 안에서 지금 제 앞에는 모니터가 있는데 모니터가 아니라 새로운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쉽게 그런 것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메타버스, 이 안경 같은 거, AR, VR 기기를 착용하고 나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골프도 즐기고요. 골프도 즐기고 탁구 경기도 즐깁니다. 골프도 즐기고 탁구 경기도 즐겨요. 그러니까 스포츠도 즐길 수가 있고, 여기 우리 싸이 강남 스타일로 굉장히 전 세계를 좀 들썩거리게 했던 싸이라던가, 지금도 또 뜨거운 BTS 방탄소년단 공연 같은 것도 이 공간 안에서,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선거 캠프를 열었죠.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서 선거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명품 브랜드들 혹은 뭐 완성차 업체들은 그 안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해요. 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내에서. 한마디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들을 이 가상 공간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혁명처럼, 혁신처럼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의 삶 속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완전 이제 뭐랄까요, 유통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도 이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 사회가 돌아갔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택근무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대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 메타버스 가상 공간 안에서의 새로운 경제 활동을 구축을 해나가면서 말 그대로 혁신적인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인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좀 아시겠죠? 메타버스라는 거. 왜 메타버스를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지, 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그 옷을 입으면 그 기업들이 주가가 상상도 못하게 올라가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앞에서 이제 스마트 혁명기를 얘기를 할 때 4세대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뽀지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어요. 스마트 혁명기가 이제 완전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통신 기술의 기술 혁신이 굉장히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의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혁명기가 이제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5세대 정보통신 혹은 뭐 그 이상의 6세대 정보통신이라는 기술 혁신이 일단은 필요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라는 또 큰 벽이죠. 이 벽들을 이제 이겨낸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혁명기는 더욱더 빨리 올 것이다. 이 메타버스 혁명기가 이루어지면은 그 안에서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화폐 단위가 되어줄 수 있는 게 또 마찬가지로 또 뜨거운 NFT, 대체불가 토큰이라든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시대로 인해 가지고 메타버스 혁명기가 더더욱이나 빠르게 우리 사회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무한한 미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그 과도기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 초일기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성장 가치주, 저평가 소부장주를 내 포트에 편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단순히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갈 것이더라, 급등한다더라, 그래서 막 우후죽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지금 메타버스라는 테마에, 왜 메타버스 혁명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성장 가치주, 저평가 소부장주를 내 포트에 편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종목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why,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고, 사실은 뭐 계속적으로 그 얘기인데, 그러면은 뭐 메타버스 혁명, 혁신 다 알겠는데, 지금 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지금 뭐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피스하단 카이로스 너만 하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페이스북이라는 기업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보다도 더 큰 기업입니다. 미국의 페이스북. 미국의 페이스북이 지금은 사실은 페이스북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메타라고 불러야 돼요. 사명을 바꿨습니다. 사명을 바꾸었어요. 메타로. 왜 그랬을까요? 그 글로벌 큰 기업이 왜 적극적으로, 사명을 바꿀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 혁명기에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 인터넷 혁명기에 태동한 기업들이죠. 네이버와 카카오하고도 메타버스로 힘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다양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지금 아주 좋은 시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뭐 IT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 너나 할 것 없이 이 메타버스 혁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기업 내부적으로도 수많은 혁명과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여기 앉아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메타버스 혁명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계속 강조해 드립니다. 성장 가치주, 저평가 소부장주를 내 포트에 편입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제가 메타버스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잠깐 쉬었다가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메타버스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하나 지금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관심주로 가져온 종목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살펴볼 테마는 중요한 테마죠. 2차전지 테마입니다. 2차전지 테마 다들 아실 거고 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 시점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2차전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일단은 뭐 2차전지가 무엇이냐? 2차전지는 이제 방전이 된 후에도 말 그대로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된 후에도 다시 충전 과정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우리는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차 전지라는 건 뭘까요? 이 과정이 없는 겁니다. 이 과정. 충전 과정을 거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이 과정이 없는 것을 우리는 1차 전지라고 해요. 1차 전지의 그 대표적인 예로 건전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원통형 건전지를 사용하고 나면은 충전해서 다시 쓰나요? 아니죠. 보통은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없는 1차 전지인 건전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나서는 버리고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를 다시 사용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차 전지라는 것은 다시 충전의 과정을 거쳐서 반복적으로 사용 가능한 전지를 우리는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1차 전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상품이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상품이라고 부르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나 스마트폰 배터리 다 썼다고 쓰고 다서 버린다, 다시 산다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도 뭐 배터리 다 됐다고 버리고 다시 사시는 분들 없으세요. 다시 충전해서 재사용 과정을 거치지. 스마트폰, 전기 자전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2차 전지 테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바로 전기차죠. 전기차하고 ESS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테마라고 하면은 자동차 산업하고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 전기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친환경 산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ESS 전력 저장 장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차 전지라는 것은 재충전, 방전된 후에도 재충전 과정을 거쳐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을 비롯해서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물건들, 재화들이 이제 2차 전지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2차 전지 테마를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전기차하고 전력 저장 장치 ESS다 라는 부분을 캐치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 간단하게 2차 전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2차 전지, 일단 뭐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그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양극이라고 부르고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음극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양극 부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이 양극 부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양극재라고 얘기를 하고, 이 음극 부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음극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극재와 음극재, 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막고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이 얇은 막을 우리는 분리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리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양극과 음극, 이 분리막, 이 세 가지를 감싸고 있는 이 전체 공간, 이 나머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극과 음극,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얇은 막, 분리막이 있는 거고, 이 양극과 음극 분리막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 이상으로 뭐 더 과학적으로 더 사전적으로 들어가시면 좋으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2차 전지의 구조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 양극과 음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과 방전이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배터리 하나를 우리는 배터리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배터리 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배터리 셀 여러 개를 모아놓은 것을 배터리 모듈, 그리고 이 배터리 모듈을 여러 개 모아놓은 것을 배터리 팩이라고 부릅니다. 전기차라는 것은 이 배터리 팩이 말 그대로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처럼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배터리 팩의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를 따질 수가 있으니까, 전기차 부품 중 가장 핵심 부품이 되는 것은 이 배터리 팩이라는 거죠. 배터리 팩이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전기차에 쓰이는 게 배터리 팩이듯이, 이 배터리 팩, 무수히 많은 배터리 팩을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전력 저장 장치에 모아놓는 것을 우리가 ESS 전력 저장 장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환경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앞으로 또 뜨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친환경 산업이고요. 해당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제가 그 교육 자료 같은 경우는 수시로 업로드를 해드리고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또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그 태양열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 같은 경우가 사람이 임의로 그 발전량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주 쉽게 우리가 한밤중에 태양열 발전을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들을 통해 가지고 생산된 그 전력을 이 전력 저장 장치 같은 ESS 같은 곳에다가 모아놓고 필요할 때 다시 사용을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2차 전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2차 전지 테마를 잘 봐야 된다. 이 안에서 또 텐베거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조금 빠듯해서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라는 것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산업이라는 그 거대한 산업에 지금 이제 혁명 같은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전기차가 앞으로는 중요할 것이다. 해외 증설 이슈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차 침투율이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것. 침투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해 가지고 전기차가 얼마나 있느냐, 그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을 침투율이라고 하고 있는데, 전기차 침투율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공급 부족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시대로 전기차 향 발전이 더더욱이나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테마 더더욱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ESS도 말씀드렸어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ESS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이다. 관련 종목들, 관련 주식들 우리가 귀추를 잘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이제 밸류 체인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배터리 셀 3사라고 얘기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SK온, SK 이노베이션이죠. 상장된 주식으로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이 세 개의 그
배터리셀 3사, 그러니까 국내 가장 우량하고 대기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다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핏사단에서 제공해드렸던 좋은 종목들 제가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거 간단하게 체크를 해왔는데 이렇게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제공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이 제공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에서 또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한 기업을 우리가 내 포트, 우리의 포트에 집어넣고 편입을 해놓고 기다려야겠죠. 막 올라가는 종목들, 뜨는 종목들, 급등주들 쫓아다니는 매매는 정말 지양하셔야 되세요. 저희 프로핏사단이 가장 뭐랄까요, 지향하는, 그러니까 저희 프로핏사단이 가장 맞는 방향이다, 옳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매매 방식은 뭐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은 좀 벗어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말 그대로 할인을 많이 받아 있는 기업을 우리가 저가에 매수를 해서 내 포트에 담아두고 올라가는 그 때를 맞춰서 수익을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 보자. 이게 저희 그 프로핏사단이 가장 잘하는 매매이고 추구하는 매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시라. 그렇게 매매를 하시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메타버스 그리고 2차 전지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또 종목 안 가져오면 또 섭섭하다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케어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한 매수 타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대응 방법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은 저희가 이제 저희 마스터 프로핏사단에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제가 가져온 종목 뭐 거의 종목명을 다 말씀드린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키읔 이응 테크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전지 후공정 관련 업체입니다. 후공정 관련 업체인데 후공정이라고 얘기하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공정 과정에서도 후공정 테스트 패키징 그 과정까지도 같이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말 그대로 2차 전지가 앞으로는 더욱더 이제 뭐 해외에도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증설 계획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작년 이제 2021년 대비해 가지고 2배 이상의 높은 수주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시설까지 캐펙스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2022년도 이후로는 이 기업의 매출이 훨씬 더 향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의 다른 기업들과도 지속적으로 수주 계획을 맺고 있는 기업이고 수급 좋고 가격적으로 굉장히 할인받아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에서 지금 매수를 해서 이 2차전지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담아두면 내 포트에 담아두면 아주 좋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핏사단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꼭 이 종목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해드리고 말씀해드렸던 반도체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2차 전지 테마에 대해서는 적어도 최소한도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도는 내 머릿속에 도식화되어서 구분하고 해석하고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면서 저희 이제 프로핏사단 들어오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방식으로 좀 안정되고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매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쉬운 교육 자료 그리고 이제 동영상 강의 자료 같은 것을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좀 뭐랄까요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양질의 유익한 자료들을 많이 받아 가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제공받으실 수 있는 여러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